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간이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댓글과 질문 남기실 수 있고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글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순방 전부터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 불허 문제로 취재 문제, 언론 자유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언론의 취재 논란 순방 중에도 계속됐고요. 장윤선 기자, 네. 이번 한미 한일 정상회담 특히 전속 취재로 진행돼서 여러 논란이 있던데요. 네. 일반적으로 순방 취재에서 사용되던 방식은 아니라면서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언론의 자유가 네. 상당히 심각하게 퇴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이제 전속 취재가 뭐야?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각 부처마다 출입 기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럴 때 뭐 총리면 총리, 대통령이면 대통령 이제 순방을 갈 때 기자단이 일정한 금액을 내고 그리고 순방 취재를 동행 취재를 하거든요. 비용을 내고. 비용을 내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제가 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900만 원의 취재 비용을 내고 네. 비행기, 뭐 숙식,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비용을 내고 가는 건데요. 네. 방송의 경우에는 4인 1조니까 얼마입니까? 상당히 큰 돈을 내는 거죠. 3,600만 원. 예, 3,600이라는 돈을 네. 내고 가려고 했었겠죠. 근데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민항기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취재단이 가서 현장에 또 부스가 마련이 돼요. 그래서 현장 프레스센터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풀단을 구성해서 이를테면 회담 취재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전속 취재가 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실에 딸려있는 홍보수석실에 딸려있는 취재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근접 취재 같은 거. 대통령실 이런 것들을, 내부 취재진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내부에 취재진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내부 취재진도 그다음에 이제 취재단 풀도 같이 들어가서 취재를 통상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풀단이 배제된 거죠. 그리고 보도자료 형태로 전속이 취재한 것을 풀받아서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순방을 괜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쓰나 도쿄에서 쓰나 뭐 방콕에서 쓰나 발리에서 쓰나 상관없는 취재가 되는 거죠. 시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으나 이런 순방 왜 가야 되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아마 기자단 안에서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맞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보도 방식, 이런 통제 방식은 네. 당연히 옳지 못하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에 있는 뭐 공보팀이라든지 홍보수석실에 있는 참모라면 예. 와, 우리가 지금 두 번의 외국 순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노출이 됐다.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방법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고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자들이 들어가서 풀단으로 4-5명이 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환담을 했을까, 그런 것도 취재 대상이지만 네. 어떠한 표정, 그렇죠. 뭐 몸짓, 뭐 말투, 억양, 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렸는지 이런 것도 다 취재 대상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브리핑해 주는 것만 기사 써? 옳지 못하죠. 사실은 만찬의 경우에는 만찬에 네. 올라가는 메뉴가 뭔지 그 메뉴가 선택된 정치적 함의는 뭔지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다 취재해서 기사를 쓰게 되는 거고 네. 그 한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상 4-5개 회사가 다 같이 들어가서 쓰기 때문에 그거를 기자들이 보고 버무려서 기사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무엇보다 이렇게 편집된 발언 영상만 보도할 수 있게 된 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그 소위 말하는 한 마이크 사건 네. 때문에 그런 걸 그렇다. 막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찌됐든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대통령의 말실수가 네.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 일정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정도 지금 오락가락하거든요. 이틀 연속 이 대통령 부인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개별 일정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취재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스페인 때는 일부 허용을 했었는데 어떤 때는 허용하고 어떤 때는 뭐 비공개로 하고 뭐 네. 일방적으로 사후에 공개해서 쓰는 이런 방식이어서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내외신 모두에게 고루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청취자들께서 궁금하신 게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는 이제 그것으로 끝난 거냐라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MBC에서 헌법 소원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네. 했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좋게 생각하자. 좋게 생각해서 마무리될 수 있으리라 보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말에 의미를 이걸 어떻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좋게 그냥 넘어갑시다. 대충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예. 당장 그리고 이 문제 등과 관련해서 언론노조하고 기자협회가 네. 김대기 실장하고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후속 파문이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한마이크 사건 이후에 전용기 탑승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는 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대통령실에서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취재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발리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다음에 이 폭풍은 과연 대통령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각사마다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문화방송, KBS 그리고 그밖에 뭐 종편 그리고 또 신문들, 인터넷 뭐 각자 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 보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 국경 없는 기자회 등에서 언론 자유 지수를 쭉 발표하게 될 텐데 네. 상당히 국격이 하락하게 되는 이런 것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중한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바로 앞서서 3인칭 시사 시점에서도 12구 참사 관련된 이상민 장관 거취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성철 소장님도 줄곧 12구 참사 관련한 이상민 장관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정부에서는요. 이번 주 출범하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고 장관직 유지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결심이 이렇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장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력을 갖고 있고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 본인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이 있어요라는 의견이 훨씬 많잖아요. 네. 민심과 다른 결정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폭풍을 받을지 어떠한 비판을 받을지 두렵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세월호 그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바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수습하고 난 다음에 9개월인가요? 그때 이후에 경질됐었는데 그러한 예를 좀 참고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소한 법률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인 사의 표명도 하지 않은 장관 그리고 나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경찰에서 저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러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이상민 장관과 이주영 전 장관의 모습은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죠. 정말 대형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예. 지금 뭐 특수본의 수사를 통해서 좀 하위직들 뭘 잘못했지 이것만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휘 감독할 또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국무총리 장관 나는 책임 없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네. 이상민 장관 오늘도 국회에 출석해서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이상민 장관에게 참사 책임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겨서 또 논란입니다. 일단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내용의 진위가 뭔지 꼭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화될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네. 기자가 취재 목적이 아니다, 취재 목적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받은 문자를 기사화시키는 거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보세요? 기자로서. 기자들이요. 이것은 취재입니다. 이것은 사적 통화입니다. 이렇게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하고요. 우선 그런 일이 많죠. 많죠. 예. 그리고 공직자들이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것은 사적 통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언론 보도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국회에 계셔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적 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국회의원을 떠나 제가 경찰관 시절부터 예. 줄곧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저도 가르친 것이 뭐냐면 공직자에게 오프 더 레코드는 없다. 맞습니다. 네. 예. 비록 기자가 이거는 비공개입니다라고 와도 네. 내가 하는 말은 언제든지 기소화될 수 있다. 그럼요. 이렇게 예. 저는 가르쳐 왔거든요. 예. 우리 경찰관들이나 예. 학생들에게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관계자 발로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층위의 보도가 있지 이 내용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발언했다. 제가 보기에 정말 진심이라면 오판하신 거고요. 저는 공개될 거를 알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네. 심경이 예. 아니 나도 이거 폼나게 확 그만두고 예. 그러고 싶지만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대통령 의지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은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장선철 소장님께는 정운천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안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랑 예? 되게 친한 분인데. 아니 뭐 공적인 자리에서 친소관계에 따라 말씀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괴로워요.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한 발언이죠. 이것은 덕담이에요. 덕담. 행안부 예. 장관이 재난관리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일을 네. 잘못했다. 국민들은 책임져라. 이런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데 예. 그러한 민심을 대변해야 될 국회의원이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덕담하는 게 맞냐고요. 이거는 결국엔 이거잖아요. 대통령이 상당히 아끼는 정말 동지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이상민 장관 수습 잘해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 되라. 이건 덕담이죠. 국회의원이 할 일은요. 집권여당 국회의원이라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렇죠.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방기를 하고 이런 식의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하는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운천 전화 오게 의원, 생겼네요. 네, 저도 지난번에 그 5.18 유가족분들, 희생자분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결국 이제 특별법 개정에도 노력하셔서 초대도 받으셨잖아요. 5.18 기념식 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칭찬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발언만큼은 칭찬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전혀 하셔서는 안 될 말씀 같고요. 이 자리에서 이 참사 앞에서 그 말씀 다 저도 한번 좀 한마디 보태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2구 참사 그 희생자분들의 그 명단을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네. 더 탐사 이곳에서 이제 공개를 하면서 큰 또 파장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취재를 좀 했습니다. 네. 그 더 탐사, 그 다음에 민들레, 네. 그리고 그 정의구현 사재단까지 예. 싹 다 취재를 좀 했는데요. 우선 이 명단이 어떻게 보도되게 됐는지 경위를 좀 파악했더니요. 네. 우선 이 명단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밝힐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더 탐사의 주장인데 더 탐사로 들어갔습니다. 이 명단이 처음에. 전체 명단이. 예, 155명의 명단이. 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더 탐사를 통해서 민들레로 그리고 사재단으로 이렇게 이제 간 상황인데요. 네. 우선 더 탐사의 강진구 대표 기자의 주장은 네. 유족 동의 없는 공개가 과연 정당하냐라는 반대 주장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BBC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같은 이런 매체들, 그러니까 해외 외신들은 유족들이나 주변인 취재를 통해서 사망자들의 어떤 사연을 스토리들 이제 소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나 성별, 연령 등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틀 안에서 갇힐 일이 아니다. 우리 언론이 사명을 방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언론노조가 재난보도 준칙 11조 제18조 제19조
에 따라서 피해자 보호나 신상공개주의에 볼 때 심각한 보도윤리 불감증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예.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해당 기사에 대한 삭제를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실제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40조 3항이 이 재난방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3조 3항, 4항, 5항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하면 안 되고 또 인터뷰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네. 또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는 인터뷰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 내용이 뭐 그 예컨대 이제 형사 처벌을 받는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그 재난 방송과 관련된 그리고 또 재난 보도 준칙에 따르면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좋은 보도라고 찍긴 그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강진구 기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오늘 사재단에서 추모 미사가 있는데요. 네. 김영식 대표 신부를 제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더 탐사 측에서 명단을 받고 그 사재단 내부에서 집행부 논의를 좀 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7시에 있는 추모 미사 때 이제 카톨릭 안에 연도라는 기도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명하면서 하는 기도다. 그래서 본인들은 한 분 한 분 넋을 위로하고 어떤 이것이 회원의 과정으로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그리고 유족 중에서 오늘 그 천주교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를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김영식 신부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요. 예. 이제 위령 기도 자체를 폐륜으로 뒤집어서 말한다면 그것 자체로 오히려 준엄한 꾸짖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취재윤리 위반, 방송윤리 위반이란 걸 확인을 해주셨고 법조인 부분은 이제 아니다라는 말씀을 장윤성 기자님은 해주셨지만 장성철 소장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적인 문제가 많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이거 법적인 문제는 뭐 따져봐야 될 문제일 텐데 예. 정말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이 더탐사 그리고 민들레 이분들 유족분들에게 일일이 확인을 했어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유족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명예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진까지 만약 내보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는 이름만이죠? 그렇죠. 사진. 이름만 나왔죠. 네네. 지금까지는. 예. 그래도 일단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꾸 이런 행동을 하시니까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12구 참사를 이용을 하는구나. 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공격과 정쟁, 참사를 갖고 생명을 갖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유가족의 의사 확인을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장윤성 기자님? 네. 결국 이제 유가족 분들이 어떤 뜻인지 우린 짐작밖에 할 수 없고 각자 다를 수도 있으실 텐데 네.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취재 좀 해보셨습니까? 유가족 분들의 어떤 의사나 뜻이 모아지는지 일부에서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어떻습니까? 네. 전수미 변호사하고 오늘 제가 취재를 좀 했는데요. 네. 그 10여 분 정도 해당되는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을 국가 배상 소송을 하기로 한 분들은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분들은 네, 거기 계신 분들은요. 네. 그러나 몇몇 기자들이 그 취재한 일부 유족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모두 같은 생각은 아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유가족들은 명단 공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민법상의 불법 행위가 있으면 그와 관련돼서는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변호사들, 법조인들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전수미 변호사가 전한 것은 유족들이 지금 상당한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족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행안부 차원에서 어떤 유족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이나 기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지금은 서로 연락할 길이 없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12구 참사 이후에 여당 내에서는 책임 주체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 수습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대해서 미묘한 갈등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장성철 소장님 어떻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갈등 분위기라기보다는 예. 철저하게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겠다라는 모습만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국정조사를 봐도 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 볼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국정조사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중진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일단은 조사가 중요하다, 수사가 중요하다, 국정조사 필요 없다, 그건 정쟁이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네. 그것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뭐 경질 아니면 해임 이런 것도 더 이상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같아요. 그냥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4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의원들이 몸을 살릴 수밖에 없죠. 네. 일단 공천부터 받아야 내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고 배지를 다시 한번 달 수 있다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통령실의 출장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아니야? 라는 비판까지 받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네. 장윤성 기자님, 참 가슴이 아픈 게 사실 정쟁이 없이, 네. 그렇죠? 유가족분들께서 추모 그리고 본인들이 입으신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와 회복 네. 이렇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일 텐데 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서로 뭉쳐서 이렇게 각을 세우면 유가족분들은 계속 힘들어지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된 위로와 네. 그다음에 이 말도 안 되는 참사 앞에 공감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실 규명을 하고 철저하게 진실 예, 규명하고요. 그리고-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치권 안에서 계속 정쟁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네.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참담해지고 암담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막 이런 것들 좀 예.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극적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해야 되는 것. 저주 같은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한 이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어린이를 좀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당도 상당한 수준으로 야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이냐. 이런 참사를 두고도 대통령 외국 순방을 두고도 네. 이렇게 여야가 갈려가지고 서로 자기들 주장만 하고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일에만 몰두하는 것. 정말 보기 안 좋다. 이거 참 오래 갈 것 같아서 더 걱정해요. 이렇게 되면 각 당이나 각 진영을 지지하시는 국민들도 서로 갈리셔서 서로 싸우시고 막 그러잖아요. 온라인에서 특히 저 심하잖아요. 같은 사람 되게 곤란해요. 왜냐하면 예. 저는 보수우파 쪽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었는데 예. 제가 그래도 보수우파 애정이 있어서 그쪽에 비판적 이야기 좀 하시고.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갈리면은요, 저 국민의힘 비판 못해요. 너 민주당 편이구나, 너 민주당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배신자 소리 공격받을 듣고. 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곤란하고 힘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납득 가능한 타당성 있는 이런 비판을 해야 네. 이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네. 눈높이에 맞춘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장성철 소장, 장윤성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